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들이 복잡한 것이다. 일본의 비누 제조회사 이야기인데요. 비누 상자에 비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불량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는 큰 비용을 들여서 X선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불량품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회사에서는 불과 몇만 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공정 마지막 단계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빈 상자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불량품을 제거한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을 면도날로 오려내듯이 간결한 것만 남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 중에서 진실은 가장 단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원리입니다. 기술도 세상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뭔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더 복잡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히려 간결한 해결책이 단순함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소통을 시작할까요? 자, 이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에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 휴가를 엿새 이상 쓰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노동자가 16.1%에 그쳤는데 이 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67.9%가 열의 7명 가까이가 엿새 이상 쓰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사업장이기에 더 그럴까요? 상시 근로자 몇 명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의 법적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명 이하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5명, 2번 10명. 둘 중에 하나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기도 전에 맞춰주신 분들 계시네요. 5987님 50인 이하. 너무 크게 쓰였습니다. 너무 크게 쓰였습니다. 1번 5명 미만, 2번 10명 미만, 이렇게 미만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저출생 지원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자동차 시장에 LPG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봄을 알리는 벚꽃 시즌이죠. 벚꽃 개화에 따른 상권과 지역 축제 상황 알아보고요. AI가 쓴 자소서, 공무원 응시 등 최근 취업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출생 대책 여러 가지가 참 줄줄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대부분 직장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습니다. 저출생 지원 대책 중에서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2%일 정도로 매우 많죠. 순위로 따졌을 때 보면 한 OECD 국가들 중에 뭐 7위, 8위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 10위에서 점점 내려오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규모는 약 630만 명, 고용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만 4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가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죠. 대신에 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상 내가 만약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뭐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업자라거나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외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구조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거는 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우리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에서 이제 돈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령이 이 남녀 고용평등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어떤 유럽을 비롯해 OECD 국가 대다수가 건강보험에서 자원이 마련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출산휴가급여의 자격 기준이라는 거죠. 건강보험의 컨셉이 아프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니까 예외가 있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독일에는 그 모성휴가라는 우리와 비슷한 출산휴가 개념이 있거든요. 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모성휴가 급여는 의료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모성급여가 있고 고용주가 주는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성급여만 받을 수가 있죠. 프랑스 역시 이 건강보험 기금에서 모성휴가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가족수당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이 또 재원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모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모성휴가 급여가요. 우리는 보통 한 80% 정도 되잖아요. 네. 급여에. 네, 여기는 소득의 100%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유럽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좀 부담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막 남아 도는 게 아니니까 네. 결국은 누군가 돈을 내고 모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각자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추가로 불입을 하도록 하느냐인데 또 사정마다 또 이게 고용보험 불입하는 게 또 어려운 자영업자도 계실 테고요. 정부가 좀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 체계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제 특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려면 이게 의무 가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그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 납부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 상태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매출도 본인이 줄일 수 있어서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도 내가 소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자기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자영업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종종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발생 매출을 일부 매출 등의 어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 납부가 돼야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오다 보니까 KBS 뒤에 나무 한 그루에 벚꽃이 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햇볕 많이 쬐이는 그 자리에는 꽃이 피기도 하는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꽃 축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다 피지 않은 곳들이 많다고요.
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진해 군항제가 지난 주말 개막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주인공인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현재 벚꽃 개화율이 15% 수준에 불과한데요. 10그루 중에 2그루도 벚꽃이 다 피지 않은 겁니다. 보통 진해 군항제는 4월 1일에 개막을 해왔는데 네. 지난해는 3월 25일로 당겼고 올해는 이보다 더 당긴 겁니다. 올해 따뜻한 겨울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꽃샘 추위와 일조량 부족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년보다 개막 시기를 앞당겼었는데 벚꽃은 그 앞당긴 것보다는 빨리 피지 않았다. 예, 네. 맞습니다.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36만 그루의 벚꽃을 보기 위해서 축제 기간 4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의 벚꽃 관광지인데요. 올해는 출발부터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주말에 진해 군항제를 찾은 상춘객들은 생각보다 적은 벚꽃에 실망을 하고 발을 돌렸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진해 군항제 인근 상인들도 늦어버린 벚꽃 개화로 인해서 근심이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주에 기온이 오르면 주말에는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달랬는데요. 네. 이 진해뿐 아니라 제주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도 상황이 지난 주말에 비슷했습니다. 이미 벚꽃 축제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벚꽃의 절정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는데요.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도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해서 다음 달 2일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벚꽃 개화 시기가 축제 종료 다음 날인 3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벚꽃의 절정기는 벚꽃이 개화하고 약 일주일 정도 뒤인데요. 올해는 지역 축제 기간 말미나 그 다음 주에 그 벚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기 때문에 그 주말 한번 어떻게 타이밍 못 맞추면은 구경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여의도 윤중로에도 많은 분들이 또 몰려오실 텐데요. 근데 꽃축제 열리면 실제로 경제적으로 매출이 확 늘어날까요? 소비도 그렇고. 예, KB 국민카드가 전국 벚꽃 명소 42곳을 대상으로요. 지난해 벚꽃 개화 시기 전후를 비교해서 올해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 상권 매출 데이터 38만 건을 분석했는데요. 네. 실제로 벚꽃이 피기 전과 벚꽃이 핀 이후 2주 동안의 매출을 비교해봤는데 많은 곳에서 벚꽃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주변 상권 매출이 300% 넘게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매출 증가폭이 큰 곳은 경남 하동군에 있는 쌍계사였는데요. 쌍계사 외에도 영남 지역에서는 울산, 작천정, 경주 보문 관광단지 등에서도 매출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경기도권인 인천 대궁원, 대전의 대청댐, 호남권인 영암 월출산도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벚꽃 명소 매출 증가폭은 연령대별로도 좀 달랐는데요. 20대는 포항 영일대 인근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늘렸고요. 30대는 대전 대청댐, 40대는 예산의 아그로랜드, 50대는 임실의 옥정호수, 60대 이상은 청양 장곡사에서 지갑을 더 많이 여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야, 이 카드사 빅데이터 활용하다 보니까 지명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뭐 봄에 좀 날씨가 건조해서 비도 한 차례씩은 내려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벚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비가 와야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주재우 교수님하고 행동경제학 시간에 이것도 공부하기도 했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LPG 차량이 최근에 인기예요? 네, 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LPG차 등록 대수가 약 185만 대로 지난해 말보다 1,800대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LPG차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 늘어난 건 2020년 1월 이후에 4년 만입니다. LPG 차량이 다시 인기를 끌게 된 건 올해부터 정부가 대기관리번역법에 따라서 경유 1톤 트럭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또 택배 차량과 어린이 승합 차량의 경유차 등록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부터 경유 1톤 트럭 생산을 중단을 하고 대신에 LPG와 전기 트럭을 생산 판매하면서 선택의 폭이 조금 좁아졌다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LPG 차량이 다시 수요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요인은 연료비가 좀 저렴하다는 건데요. 대한 LPG 협회가 최근 LPG 1톤 트럭을 구매한 계약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더니 응답자의 3분의 1이 낮은 연료비와 유지비를 선택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보통 그 LPG 차량 하면 뭐 트럭 위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승용차와 SUV 부문의 LPG 모델은 현재 현대차, 기아, 르노 코리아에서 모두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 지난해 단종됐던 소나타 LPG 택시가 다음 달쯤 재출시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LPG차 증가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요 그 소나타 LPG 택시는 국내 유일한 그 중형 LPG 모델로 택시 업계가 가장 선호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LPG 차량을 운행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LPG 트럭의 경우로 좀 얘기를 네. 드릴게요. 연간 18,000km 주행 시에 이 동급 디젤 모델 대비 주유비를 약 한 5-6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간. 예, 여기에 디젤차와 달리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주입하는 또 요소수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LPG 그 연료비가 저렴해서 샀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연비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주입하는 연료량은 더 많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대비로 계산해 봐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이제 새로 출시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오른 점도 LPG 차량의 선호를 더 늘리고 있는데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1,630원대 또 경유 역시 전국 평균이 1,530원대입니다. 그런데 LPG 가격은 4개월 연속 9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PG차는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디젤 차량 대비해서 9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전국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 또 공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전기 트럭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잠깐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충전 문제라든지 주행거리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LPG 차량에 눈길을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취업 시즌이군요. 자기소개서 되게 중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걸 대필하는 사람들이 느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지난해 기업 채용 동향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구직자들이 챗 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20%의 인사 담당자는 불합격 조치를 한다라고 했고요. 40%는 감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다라는 이유에서고요. 다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아직 자기소개서를 챗 GPT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약 20% 정도가 AI 자소서 대필 여부를 외부 위탁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면서 알아내고 있었고요. 한 10% 정도의 큰 기업들은 AI가 쓴 자기소개서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향후에 자기소개서 선별 역량을 강화하거나 다른 전형으로 좀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참고로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0% 이상이 향후 수시 특제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경력직 채용도 확대할 거라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즉 신입들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소개서를 AI로 쓰겠는가 싶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AI가 쓴 걸 AI로 걸러내기도 하고요. 또 읽어보면 또 압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본으로 돌아가서 요즘에 기업들이 구직자를 뽑을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도 살펴봐야죠. 예, 구직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직무 능력이 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예. 반면에 학교나 전공, 학점 등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5%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 서류 필기보다는 면접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취업할 때 필요한 경험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장기 인턴십이 가장 선호되는 경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성과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취업 정책 지원으로는 일 경험 기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채용을 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수 근로 조건 등 눈높이에 맞는 인력 부족, 직무 역량 부족, 조직 적응 예측 불가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연간 신규 입사자 중에 16%는 1년 내에 퇴사한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 조건으로 취업이 가장 많았고요. 신입의 경우에는 업무가 흥미 적성과 달라서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근로 조건 뭐 참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근로 조건에 대한 눈높이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예, 점점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가 줄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필기시험 응시율도 지난 3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예, 어제 발표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 3천여 명 중 7만 8천여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게 응시율이 76%인데 이 응시율 기준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9급 공채 선발 경쟁률이 21.8대 1인데요. 이게 5년 전에는 37대 1이었는데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자 평균 연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는데요. 네. 30.4세로 9급 공채에 지원하는 장수생은 늘고 있지만 새로 시험을 보는 청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수와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노후도 넉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 등도 이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연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처우 개선으로 올해 공무원 9급 초임 보수가 연 3,010만 원으로 전년보다 6% 올랐는데요. 처음으로 9급 공무원 3천만 원을 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으로 치면 251만 원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렇죠. 인사혁신처가 민간 보수가 100일 때 공무원 보수 수준을 비교한 수치가 2004년에는 96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죠. 근데 2022년에는 82.3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보다 한 20% 낮은 상황인데 이 보수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아서 지원율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점점 더 낮게 체감이 된다라는 거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혜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이 숫자, 이 수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몇몇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세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되지를 않고요. 연차 유급 휴가도 없다고 합니다. 또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에 일을 할 때도 따로 수당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장님에 따라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몇 명 미만의 직장일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질 않는다라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1번 5명 미만, 2번 10명 미만. 이렇게 뭐 그냥 숫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정진님, 편하게 쓰라고 하는데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아마 연차 휴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말에도 업무 카톡이 오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영애 님이
아, 이걸 제가 아까 옆으로 이게 빼놨었군요. 멋진 대호님이 주신 커피 마시고 싶은데 하늘의 별 따기네요. 아니, 하늘의 별이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예, 정영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홍기님이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응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KBS 콩으로 올려주신 거 아닌가요? 네. 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 안에서 혹시 이제 운전 중이시라면 주차를 하신 다음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옆자리나 뒷자리에 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KBS 콩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6624님, 아파트 경비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옆 동에서 두 몫의 일을 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아이고 참,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동료가 휴가 갈 때도 내가 그만큼 품앗이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 돕고 미안함보다는 서로 이제 고마움을 더 주고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근로자들만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죠. 4545님,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을 최대한 4인까지만 고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유유 이렇게 보태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업장이 영세하고 또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약간 그 지점에 여유를 두자라는 건데요. 또 입장에서 따라서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1번 5명 미만, 2번 10명 미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 수세미 가루가 나왔다. 찝찝하죠. 찝찝한데 이게 단순히 찝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걸 악용하는 나쁜 고객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과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저는 식당에서? 아직까지는 겪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식에서 네네.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고민을 하게 돼요. 사장님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이라도 부러지거나 또 이러면 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됩니까? 맞아요.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은 밥 먹다가 이물질 나와서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식사하다가 이물질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고를 받고 사안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에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정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식당이나 식품 제조업체가 지는 어떤 법적인 책임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 등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서 기생충, 금속, 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일에서 7일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일에서 20일. 그 외 이물질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물질 종류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네. 이러한 제재 받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겠죠. 식약처는 신고된 이물질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 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식당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벌레 혼입 예방 방법으로는 방충망 배수구에 덮개 설치해서 외부 벌레 유입 차단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 잘 덮어주고 자주 비워서
벌레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고요. 머리카락 혼입 방법으로는 뭐 조리나 제공이나 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에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미생모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비닐, 플라스틱 혼입 예방하려면 조리도구나 플라스틱 용기가 이렇게 사용 전후에 이렇게 파손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서 조리하도록 하고 조리대 상부에는 물품 적재하지 않도록 해서 이물 혼합이 방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오염 예방 방법으로는 뭐 재료나 식품 조리할 때 뭐 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서 밀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식약처는 당연히 이런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 이물을 발견해서 배달 앱 업체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 앱 이물 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달 음식에서도 이런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 한두 번 아차 하면서 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식중독 사고가 왕왕 일어나는데 여러 명이 가서 다 같이 배탈이 났다. 그러면 이건 입증하기 참 쉬울 텐데. 맞습니다. 나만 혼자 탈이 났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늘 증명이 문제가 돼요. 차라리 대규모 급식 같은 곳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음식 먹고 같은 증세 그렇죠. 겪었다라고 하면은 식중독과 음식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조리된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만 탈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식당 음식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증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분이 상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나 점포의 치료비 그리고 일실수입,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일을 못했던 것만큼에 대한 소득,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식품 조리 업체에서는 뭐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못한 그런 피해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보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자 하실 텐데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또 너무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식당 점주나 음식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음식값 안 받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되면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큰 금액의 병원 비용이 났다.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식당 점주나 음식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고 뭐 일처리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쪽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진료비 지불 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은 직접 치료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게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서 10일 정도의 통원 치료나 관찰하면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라서 보상 범위는 뭐 치료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이 정도가 지급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는 이제 실비로. 네네, 맞습니다. 김종무님이 머리카락 정도는 뭐 가볍게 패스. 수세미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죠. 김영희님은 배고플 때는 눈 딱 감고 먹는데라고 하셨고 물론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다라면 또 정당하게 보상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간간히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음식을 이제 재사용하는 식당. 네네.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요게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재활용하면은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적발당하면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에는 영업정지 3개월, 네 번째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 음식물 재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리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내지는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상추, 뭐 깻잎 이런 것들은 손님상에 내놨다가 깨끗하게 다시 씻고 사용할 수 있고 뭐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네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씻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외피가 있는 식품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는 경우, 그러니까 바나나, 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놓으면은 까서 먹어야 되는데 까서 먹지 않았다라면 이런 부분들 재사용할 수 있고 건조된 가공식품 손님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덜어 먹도록 진열된 경우 왜 우리가 식당 가면은 깍두기나 김치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기준이 있었네요. 하기사 뭐 고추라든지 과일, 상추, 깻잎은 이제 씻어서 다시 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악성 민원. 네네. 멀쩡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보상해달라. 근데 이거를 입증하기도 참 어렵고요.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품의 하자나 뭐 사용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짓으로 악성 민원 제기되면은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죠. 네네. 이게 소비자가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한 후에 금정 보상 받았다. 이러면은 그 음식 점주 속인 거잖아요. 속이고 돈 받은 거잖아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돈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면은 이거 공갈죄 됩니다.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 받아내면은 공갈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예, 꽤 셉니다. 그래서 이거 공갈죄.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2023년에 한 유명 유튜버가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 나왔다라고 하면서 환불 요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제 DNA 같은 걸 찾아보면은 알 수 있을 테고, 근데 이걸 참 입증하는 과정이 하루하루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울 수도 네,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 식당에서 내가 미끄러졌다. 아니면 뜨거운 뚝배기 같은 걸 이제 쏟았다. 이러면 이거를 그냥 손님 본인의 과실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업주가 뭔가 관리를 소홀해서 그렇다라고 봐야 하는지요. 이게 음식을 쏟았다, 뭐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게 주인이 매장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매장에 뭐 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손님이 이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점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민법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식당 손님과 식당 업주는 민법상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손님은 음식을 사 먹고 식당 점주는 돈을 내잖아요. 네. 돈을 받잖아요. 네네. 일종의 계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업주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제공해야 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머무르는 동안 손님이 안전하게 있다가 떠날 수 있도록 식당 점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식당 점주가 이를 위반해서 손님의 그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고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안정 이행으로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고 민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점주의 잘못으로 손님이 다치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식당 주인의 관리 과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됩니다. 본인 손님의 실수인지 식당 주인의 안전 배려 의무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이게 사고라는 것이 전적으로 식당 주인의 잘못이다, 아니면 전적으로 손님의 잘못이다라고 100대 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요. 뭐 이 사례를 보면은 한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모형 자동차에 발이 눌려서 발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이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하면서 식당 점주한테 소송 냈는데 법원에서는 식당 점주의 책임은 50%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그래서 모든 사고는 다 엮여 있다. 예, 엮여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SNS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 리뷰, 별점 네. 보고 식당을 찾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데가 저 식당에 불만이 있어.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네.
남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리뷰를 솔직하게 적었다. 솔직 리뷰 이런 네. 부분들이 있더라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업주의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데 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아니면 뭐 욕설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업무방해라든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또 따져봐야 할 테고요.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저작권 무역 수지는 2022년보다 27%가량 증가한 2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5조 7,9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411억 원, 30.1% 늘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 모기업과 분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방화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큰 상품이 나갑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지금이 마지막 혜택입니다. 이번 주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면은 참 사람들 마음을 뭔가 빨리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참 사람들이 쫓기게 됩니다. 특히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판 마케팅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혜택이요. 다음 달부터는 사라져요. 내년부터는요. 이 좋은 상품이 없어져요.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리는데 네. 근데 오죽하면 금감원이 이런 절판 마케팅을 주의하시라라고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을 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인데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리가 홈쇼핑에서는 이거 많이 보는데요. 네. 금융에서의 절판 마케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네, 홈쇼핑 많이 보셨듯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보험 상품도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상품이 개정되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 또는 회계년도 말에 이렇게 상품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 이슈를 활용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번 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하죠. 이게 뭐 어느 상품이나 다 있기 마련이겠지만 보험 상품도 특히 그런 게 많고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종료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입을 독려하는 이런 마케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음 달부터 없어지는 걸 지금 알려줘서 고마운 건지 네. 아니면 뭔가 좀 더 불리하게 내몰리게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보시면 네. 계속 좋아지잖아요. 최신형이 가장 좋죠. 네, 뭐 핸드폰도 보면 계속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보다 내일이 좋으니까 안 살 거면 좀 늦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건데 이제 공상품은 그렇게 되지만 금융 상품은 좀 다릅니다. 금융 상품은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변동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저축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보다는 내일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이고 네.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 가입하는 것보다는 올해 가입하는 게 좋겠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변동하고 또 사회 여러 가지 뭐 인구구조도 변동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딱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품이 꼭 바뀐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셔야지 5분이면 끝납니다. 뭐 내일이면 끝납니다라고 해가지고 후딱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역시 금융은 어떤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네. 달라지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금융이. 이번에 근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 절판 마케팅에 맞죠. 대해서 네. 어떤 상품에 대해서입니까? 가끔씩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의보를 내리거든요. 이번에 발령한 상품의 주요 대상은 단기납 종신보험. 뭐 이미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씩 제가 다뤘던 이야기인데 네. 종신보험이 원래는 이제 사망보험이죠. 돌아가시면 이제 사망보험금 받는 사망보험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 이 상품이 지금은 약간 저축성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걸 돌아가실 때 사망보험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유지해가지고 10년 되는 날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네. 해지했을 때 원금에다가 30% 이상 이자를 더해서 130% 이상의 그 환급률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좀 유행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보험사 간에 서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과열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난 1월 달에 환급률 135%까지 출시가 됐고 사실 보험 상품인데 10년 차에 135% 환급을 준다는 것은 은행 금리로도 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상품을 이제 제동하기 시작했죠. 하지 마라 이렇게. 사망보험인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곧 사망보험인데 네. 사실상 사람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중간중간 해지하면서 그렇죠. 이유를 더 얻어가는 그런 상품은 변질이 됐다. 네. 물론 이제 이영주 대표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네. 해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변질이 되면 네. 이 상품 팔지 마십시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판매를 해야 되는 주요 보장성 보험 중에 대표적인 상품군이 종신보험입니다. 요거를 판매해야지 회사가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사가 이 사실상 종신보험 없으면 네. 수익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뜻도 그렇죠. 되겠네요. 기존에 뭐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에게 많이 지금 매출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장성 보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람된 얘기지만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십니다 요즘. 외람된 얘기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뭔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야지 그 보상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신보험의 판매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금감원 입장에서도 바로 판매를 금지하면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 생명보험사의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이렇게 막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력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재미있는 상황이 권고를 하면서 그 환급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130 이상 하지 마라. 그다음에 127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낮추고 있거든요. 이게 매달. 그 10년 차에 받을 수 있는 환급률. 그렇죠. 이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절판이 매달 가능한 겁니다. 지난달에는 130%가 이제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럼 없어지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달에는 127%가 없어진다. 그럼 다음 달에는 125%가 없어진다. 그다음 달에는 또 123%가 없어진다. 이게 오히려 보면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절판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뭔가 사실 고객들은 정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웃긴 얘기지만 네.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아 그렇죠. 이거 종신보험 그 해지 환급률을 매월 매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마치 이것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고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또 거기서 또 가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하. 그러면 절판 마케팅이 네. 135% 수준의 해지 환급률에서 네. 130 그 밑으로도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최근은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지금은 한 127%대가 이번 달까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금감원에서 이제 권고를 했죠. 그래서 4월부터는 10년 차 환급률이 125%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낮춘다고 하니까 또 이제 계속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좋은 상품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판을 하고 있는 거죠. 3월이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이달까지 가입을 해야만 해지 환급률 127%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10년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해지 환급률 네. 1,000만 원 넣었을 때 1,270만 원이나 그렇죠. 1,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네. 네.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런데 이 상품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환급률 자체를 우리가 은행과 바로 비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내가 1년 만기, 2년 만기로 가기 때문에 가입했다가 내년에 찾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중간에 해지해도 내가 보장된 이자는 못 받지만 그래도 원금을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높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중도 해지 환급률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원금의 절반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년을 유지했느냐, 네. 10년을 유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가 네, 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러면 누가 해지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면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의 본질인데 이것을 저축이 효과만 과장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고객들이 전부 다 유지했을 경우 문제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손해겠네요. 예, 보험 상품이라는 게 일정한 해지율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전부 한 명도 안 빠지고 유지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10년 되지 않아서 자꾸 해지하시고 네.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줘야 할 돈을 네, 10년 이상 맞습니다.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경보를 발령한 거지만 보험사에게도 이런 상품을 만들면 결국 회사도 위험해지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경보를 발령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네.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들으면 당장 막 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특히 전화 받으면 그렇죠. 그래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금융상품도 그렇고 보험상품의 특성상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 금액은 늘어났지만 예를 들면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든가 보장 범위는 늘어났지만 보장 금액이 다시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상품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 있다 하더라도 기존 걸 해지하고 막 가입하고 이런 것들은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참 비교해 보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요. 네. 일단 아까 홈쇼핑을 저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보험도 역시 이달이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네, 네. 빨리 뭔가 지갑을 열어야 될 것 같고 조바심이 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게 평소에 좀 관심 가지시고 보셨으면 네. 미리 준비하셨거나 이런 공포 마케팅, 절판 마케팅이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좀 내가 필요한 상품들에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이렇게 덜컥 가입하셨다. 네. 그러면 보험 상품은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철회. 네, 그러니까 미리 좀 한 번 더 공부하고 알아보셔서 진짜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상품의 내용을 검토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 이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최근에 증시 흐름 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개미스쿨 시간에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